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비공식 집계이긴 하나 대의원 과반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의 새로운 대결 구도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티켓을 사실상 예약하면서 그의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를 정하기 위한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후보군에는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주시 샤프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마크 켈리 상원의원과 이외 제비 프리스커 일리노이 주지사,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에서 9.11 신고를 했던 흑인 여성이 자택에서 백인 남성 경찰에 총에 맞아 숨지는 장면이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의 바디캠에 찍혀 공개됐는데요. 인종차별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침례교 협의회 주최 2024 연합부흥회가 지난 19일 금요일부터 21일 주일까지 사흘 동안 500여 명의 성도가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는데요.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미 전역에서 델리미 틀어먹고 식중독에 걸린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당국이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현재까지 일리노이를 포함한 12개 주에서 28명이 리스테리아에 감염됐고 일리노이에서 1명이 사망했습니다. 최근 우편물 배달 관련 문자 메시지를 사칭해 개인정보를 해킹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제유가가 원유 재고 증가와 수요 둔화 우려 등으로 사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전 현직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경호국 책임자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에 대해 지난 수십 년 사이에 가장 중대한 작전 실패였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치틀국장은 자신이 비밀경호국을 이끌 최선의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진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비공식 집계이긴 하나 대의원 과반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의 새로운 대결 구도로 사실상 확정됐는데요. 재선 도전 포기를 선언하며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 바이든 대통령, 선대본부와 전화통화에서 다시 한번 해리스를 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도 처음으로 직접 대권 도전 의지를 천명했는데요. AP통신 설문조사 결과 민주당 대의원 절반이 넘는 2,214명이 해리스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매직 넘버를 이미 확보한 겁니다. 지지율 조사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죠.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가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발표 직후 유권자 4,001명을 조사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은 45%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2%포인트 차이로 따라붙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기 전 같은 기관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6%포인트 차이로 밀렸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줄어든 겁니다. 또 여론조사에 참여한 민주당 유권자의 65%는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응답해 지난달 말 같은 질문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 비율의 2배 이상을 기록했는데요.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결정 이후 투표에 참여할 의지가 더 강해졌다고 답한 비율이 민주당 유권자와 공화당 유권자에서 각각 27%와 24%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었던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도 해리스 지지 대열에 합류했고 그레첸 휘트먼 미시간 주지사, 또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도 대부분 해리스 지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는데요.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의 중진들도 잇따라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로 다시 시작된 민주당의 대선 레이스가 사실상 해리스의 독주로 끝나면서 대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승부, 보수 백인 남성과 진보 흑인 여성의 첫 대결이 됐죠. 해리스 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돈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의 범죄자 이미지와는 대조적인 자신의 검사 이력을 10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낙태권을 강조하며 여성 지지세 확대를 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고령 리스크도 고스란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옮겨가게 됐습니다.
다만 퇴임 후에도 여전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를 공식 표명하진 않았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티켓을 사실상 예약하면서 그의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를 정하기 위한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죠. CNN에 따르면 재정 및 가족 사항과 그 외 개인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받은 민주당 인사들 가운데는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조시 샤프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마크 켈리 상원 의원이 포함된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2명의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이들 3인은 그동안 거론돼온 약 10명의 후보군에 들어가 있던 인물들로 모두 백인 남성이면서 7대 경합주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유색인종 여성으로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를 지역적 기반으로 하는 해리스 부통령의 보완제 역할을 하며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제이디 벤스 상원의원, 대통령 부통령 조합에 대응하면서 부통령 후보에는 경합주 출신의 백인 남성이 낙점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려온 상황입니다. 10명 안팎의 전체 후보군은 대부분 주지사나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이죠. 이와 관련해 정치매체 더 힐도 민주당 전략가들과 의원들이 흑인 및 아시아계 여성인 해리스 부통령의 약점을 상세하며 균형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러닝메이트를 골라야 한다며 경합주 지역에서 부통령 후보를 찾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외에 제비 프리스커 일리노이 주지사,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그레첸 휘트먼 미시간 주지사,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도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신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자리를 받는 거래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논의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는데요.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 대화는 지난 13일에 일어난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몇 시간 뒤에 이뤄졌으나 트럼프 측에서 우려를 제기해 합의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리노이에서 9.11 신고를 했던 흑인 여성의 자택에서 백인 남성 경찰에 총에 맞아 숨지는 장면이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의 바디캠에 찍혀 공개됐는데요. 인종차별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주 경찰이 어제 공개한 영상을 보면 지난 6일 새벽 스프링필드 생거먼 카운티 부보안관인 30살 백인 남성 션 그레이슨이 침입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36살 흑인 여성 소니아 메시의 집에 출동했습니다. 집안에 함께 들어간 뒤 메시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끄고 끓는 물을 싱크대에 버렸고 그레이스는 메시를 향해 총을 겨눈 채 솥을 내려놓으라고 소리치다 3발을 발사했습니다. 메시는 얼굴에 총을 맞고 숨졌으며 총을 쏜 30살 백인 부보안관 션 그레이스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언어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어떠한 위협도 가하지 않았던 메시가 한순간에 목숨을 잃는 모습은 당시 출동한 경찰의 바디캠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ABC7 시카고 보도에 따르면 그는 유죄 판결을 받으면 살인 혐의로 45년에서 종신형, 폭행 혐의로 6년에서 30년, 위법 행위 혐의로 2년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그의 변호사인 다니엘 폴츠는 어제 논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시의 죽음은 사건 경위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는 후속 시위를 촉발시키고 있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소니아 메시가 경찰 손에 숨진 것은 미국에서 흑인들이 안전에 대한 공포를 자주 맞닥뜨린다는 현실을 상기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020년 백인 경관에게 질식당해 숨진 조시 플로이드의 이름을 딴 경찰 개혁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리노이 침례교 협의회 주최 2024 연합 부흥회가 지난 19일 금요일부터 21일 주일까지 사흘 동안 500여 명의 성도가 참석하는 상황을 이뤘는데요. 길스비스에서는 마지막 날 21일 주일 집회가 열린 샴버그 침례교회를 찾았습니다. 이날 부흥회는 아가페 한인교회 안영배 목사의 사회로 찬양과 경배, 대표기도, 성경 봉독, 설교, 봉헌 특송, 봉헌 기도, 축도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부흥의 주제 강사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운영이사회장이자 경기 용인 포도나무교회 담임인 여주본 목사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 목사는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알고 친밀히 교제하는 데 힘써 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아는 은혜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구하는 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그들이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원치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열려야 돼요. 믿으세요? 네. 이번 3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 많이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셨는지 많이 임재하시고 이렇게 길을 선명히 보이시고 오늘날 이렇게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 주의 도움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기도는 많이 하지만 정작 하나님 자신을 알고 그분의 의중을 알아 함께하기를 구하는 그 기도가 너무나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에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구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성경 하나님 찾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길 전혀 모르고 40년 동안 하나님 분노케 하는데 몰랐고 그들의 믿음은 환경에 의존해서 일이 잘 되면 할렐루야 하지만 조금만 어려움 닥쳐도 원망 불평.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교회에서 죄가 됐거든요.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근데 사실 오늘날의 교회가 그들과 너무나 흡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돌이켜야 돼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핵심 본질적 신앙은 무엇일까요? 여 목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핵심적 본질적 신앙은 십자가 복음의 삶이라는 정의입니다. 성경적인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문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길과 의지가 하나 그 가운데 함께해야 돼요. 신앙의 본질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거짓이다. 저희들한테 계속 그런 찔림을 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다시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요 근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지만 정말 이건 우리는 드렸다고 했는데 과연 하나님이 그걸 또 들으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번에 정말 많이 찔림을 많이 받았고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들었어요. 여태까지 들은 그 부흥회 중에서 가장 이 가슴에 이렇게 닿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발뒤꿈치도 이렇게 따라갈 수 없는 아주 그런 빈약하고 아주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슬퍼요. 저는 너무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저에게는 가당치가 않은 게 그게 슬퍼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 시간부터 노력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 또 중요하지만요. 주 예수님의 삶을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저희에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포도나무와 같이 이렇게 열매를 내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주본 목사는 캘리포니아 침례대학교 사우스웨스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수학하며 또 웨스트민스턴 신학대학원에서 명예 신학박사를 받았죠.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더불어 비영리 단체인 아프리카 프로젝트 대표, 기독교 학술원 이사장, 사단법인 청년선교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포도나무교회 설립 목사로 현재는 교인 1,300여 명의 부흥과 성장을 이뤄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여 목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핵심적인 사역 중 하나가 다음 세대들의 영적 회복을 위한 선교라고 말했는데요. 청년 사역은 물론 군 사역과 대학 캠퍼스와 직장 선교 등 성도의 신앙과 사역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온 마음으로 온 성도가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실제 여 목사가 담임 중인 포도나무 교회에서는 1,000명의 청년 선교사를 매년 250개 지역에 파송하는 것을 목표로 선교지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협의회 측에 따르면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연합부흥회는 협의회 소속 교회나 성도들의 연합과 부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죠. 거둬지는 모든 수익금은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를 지원하는 데 쓰입니다. 부흥의 마지막 날인 주일 헌금 특송은 두란노 교회 찬양팀이 맡았는데요. 협의회 회장 안용배 목사, 총무 김광선 목사입니다.
전쟁으로 사람들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옛날에 우리 신앙의 그 참 본질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찾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은혜가 넘치는 귀한 집회였습니다. 그릇된 것 혹은 이제 우리가 부 혹은 건강, 행복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의 원천이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여주봉 목사님의 이 책을 10여 년 전 정도에 접하면서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었어요. 성도들하고 많이 나눴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배워서 요번에 오실 때 굉장히 좀 기대가 많았거든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복음이신 하나님을 구하는 깊은 그런 보물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좀 믿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이번 부흥회를 주최한 시카고 침례교 협의회는 지난 1980년에 발족돼 올해로 46주년을 맞은 한인 침례교 연합단체로 일리노이뿐만 아니라 위스콘신과 미네소타 등지에 21개 회원교가 지방회 형식으로 구성돼 활동 중입니다. 김 목사에 따르면 일리노이에만 1000여 개의 침례교가 있으며 이 중 시카고 근교에 약 200개, 한인교회로는 18개 교회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한편 여주봉 목사는 KCBS를 통해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시카고 동포사회에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교회가 많이 침체돼 있어서 정말 이렇게 주님께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돌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통치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간절한 바람입니다. 미 전역에서 델리미트를 먹고 식중독에 걸린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당국이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CDC는 현재까지 일리노이를 포함한 12개 주에서 28명이 리스테리아에 감염됐고 2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는 대부분 델리미트를 섭취한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뉴욕과 메릴랜드 지역에서도 가장 많은 감염 사례가 보고됐는데요. 사망자는 일리노이와 뉴저지주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특정 브랜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당국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리스테리아 감염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발열과 피로, 근육통이 있으며 특히 임산부와 노인,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의 경우 감염 시 더욱 치명적일 수 있죠. 한편 당국은 델리미트를 섭취하기 전 온도를 섭씨 71.6도까지 재가열하고 모두 용기와 표면을 철저히 청소할 것을 권고했으며 증상이 나타나면 인근 병원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우편물 배달 관련 문자 메시지를 사칭해 개인정보를 해킹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 가디오는 지난 3개월 동안 문자 사기 수법을 추적한 결과 가장 흔하게 사용된 수법은 연방우정국을 사칭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것이라며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주로 우체국인 척 소비자에게 문자를 보내 사회보장번호와 카드번호를 묻거나 배송이 취소되었다는 문자와 함께 소비자의 스마트폰을 해킹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한편 USPS 측은 고객이 먼저 요청하지 않는 한 우편 관리 알림을 업체 측에서 먼저 발송하지는 않는다면서 발송하더라도 5자리 단축 코드만을 사용한다고 전했습니다.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가 미국 내 매장에서 한시적 기획 상품으로 내놨던 $5 세트 메뉴의 판매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미국 내 점포에 보낸 공지문에서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5 세트 메뉴 판매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93% 이상의 점포가 찬성했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맥도날드는 미국 내 대다수 점포를 대상으로 $5 세트 판매 기간을 8월까지로 한 달 연장할 방침입니다. 앞서 맥도날드는 고객 유치를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5 세트 메뉴를 내놓은 바 있죠. 해당 메뉴는 맥더버, 맥치킨 샌드위치 중 한 가지와 작은 감자 튀김, 치킨 너겟 4조각, 작은 음료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를 내년에 공장에 배치해 내후년에는 본격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테슬라는 내년에 테슬라 내부용으로 진짜 유용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소량 시험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희망적으로는 2026년에 다른 회사들을 위해 대량 생산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테슬라는 2021년 8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 중이라고 발표하면서 3년에서 5년 내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자동차 수요가 줄자 제조업체들이 판매를 늘리기 위해 가격 할인과 할부 금리 인하 등 각종 소비자 인센티브를 내놓고 있죠. 비싼 차로 인식되던 전기차의 경우 할인 폭이 더 큰 상황입니다. 모터 인텔리전스 집계 결과 지난 6월 신차 판매 때 제공된 평균 인센티브 패키지는 작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제너럴모터스, 폭스바겐 등이 차량 가격 인하와 현금 보상, 할부 금리 인하 등 각종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JD 파워에 따르면 올해 권장 소비자 가격 이상으로 판매된 신차 비율이 16.9%에 불과합니다. 작년에 34.9%에서 대폭 줄어든 겁니다. 이달 초 발표된 6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6월 신차 가격은 0.4%, 중고차 가격은 1.5% 하락했는데요. 소비자 지출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지출은 20% 감소했습니다. 전체 차량 판매도 15% 감소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대형 내구재 구매를 보류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신차에 대한 4년 할부 금리는 지난 5월 연 8.6%로 2001년 5월 이후의 최고치입니다. 전기차의 경우 가격 인하 폭이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더 큽니다. 전기차 할인 경쟁이 심해지면서 업체들의 수익성은 많이 떨어졌는데요. 테슬라의 2분기 순이익은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카고 기독교 방송은 선교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추진해오고 있는 달력 주문을 현재 받고 있는데요. 전파 선교 후원자의 마음으로 올해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7월 말까지 주문하시면 제조업체 판매 단가에서 40% 할인해 드립니다. 달력 관련 문의는 전화 847-583-019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늦은 오후 산발적인 소나기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전 오후 한때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집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예보되고 있고요. 기온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3도, 밤 최저 64도, 수요일인 내일 낮 최고 기온 77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가 예상됩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